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조선시대에 처참했던 노비와 여노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들, 특히 여노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서양의 노예처럼 비참하고 착취당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나마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았을까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한민족의 역사에서 노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었죠. 사실 갑오개혁 이후에도 노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만 사라진 것이지 계속 존재했죠. 그도 그럴 것이 몇백 년간 이어지던 신분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란 힘듭니다. 일본은 브라쿠민이라고 해서 아직도 차별을 받고 있죠. 심지어 신분에 대한 인식은 광복 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시골에는 머슴이 계속 존재했죠. 실질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진 것은 6.25 전쟁 이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못살게 되기도 했고, 워낙 격동의 현대사를 겪다 보니 이제 신분제를 따질 여유는 없어진 것이죠. 한국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신분의 평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노비는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여노비는 더 끔찍한 삶을 살았죠. 노비는 남자종을 뜻하는 노와 여자종을 뜻하는 비가 합쳐진 말로 조선시대에는 천민의 신분으로 신분제의 최하층에 위치했습니다. 물론 노비라고 해도 조선시대 이전과 비교하면 조선시대 노비는 그나마 낫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비는 노비죠. 여전히 주인의 사유 재산처럼 취급되었고 자유롭게 사거나 팔 수도 있었으며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경국대전의 일천 즉천의 원칙에 따라 노비의 신분은 자손에게 대물림되었죠. 예를 들어서 노비를 제외한 계층인 양인이 노비를 아내로 들였다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노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양인이 자신의 자식을 포기하지 못해서 양인도 주인 집에 노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태종 때 실시된 노비 종부법에 의해 아버지가 양인일 때는 노비 신분이 세습되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만 법만 바뀐 것이지 사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세종 때는 어머니 쪽의 신분을 따라가는 종모법으로 전환되었다가 세조가 다시 태종의 뜻을 이어 종부법을 재시행했으나 성종 때 들어 종모법과 일천 즉천의 원리가 확립되면서 종부법이 아예 폐지되게 되죠.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로 조선 노비의 숫자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비라고 하면 인간 이하의 존재로 아무렇게나 다룰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노비도 사람이라 함부로 죽이거나 다룰 수 없었습니다. 단 이건 관노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죠. 관노비를 겁탈하려 한 양반이 처벌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노비, 특히 주인과 함께 사는 솔고노비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었죠. 주인이 노비를 죽여도 작은 처벌만 받거나 직접 관청에 신고하면 처벌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노비의 경우는 가축이랑 다를 바가 없었다는 말이죠. 폭행이나 성적인 폭력은 사실상 대놓고 행해졌습니다. 노비는 국가에서 소유한 공노비와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공노비는 일하는 곳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했는데 왕실에 소속되어 일하는 국노비는 내노비,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노비는 시노비라 불렸습니다. 앞에서 나온 관노비는 관하에서 일하는 노비였죠. 사노비는 주인과 함께 사는 솔고노비와 떨어져 사는 외고노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노비이지만 공노비, 낙공노비와 비슷한 외고노비는 개인 영토도 가질 수 있었고 극히 일부는 천민에서 벗어나 관직을 얻기도 했죠. 의녀가 되기도 하고 왕이나 양반의 첩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사실 이건 극소수이고 다수의 노비는 자유가 억압된 환경에서 극심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관노비보다 사노비가, 그리고 사노비 중에서도 솔거노비가 가장 지위도 낮고 노비 신분을 벗어나는 것도 어려웠죠.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상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노비 같은 경우에는 외거노비를 주인 마음대로 솔거노비로 전환할 수 있었죠. 외거노비가 힘들게 쌓은 재산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심지어는 노비의 아내와 자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물건과 다를 바가 없죠. 또한 앞에서 말했던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솔거노비들이 당한 것입니다. 너무 힘든 환경이다 보니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노비도 상당했죠. 조선 전기에는 도망친 노비의 숫자가 관노비와 사노비를 통틀어 100만 명에 달한다고 기록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망친 노비를 잡는 추노꾼과 추노관도 많았고 노비를 잡아들이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장의원이라는 관청도 존재할 정도였죠. 100만이라니 조선시대 인구수 추정치를 보면 건국 당시 600만 정도라고 하는데 가능한 숫자인가 싶습니다. 노비가 많아졌다고는 해도 노비의 숫자가 100만이라는 것도 아니고 도망친 노비만 100만이라는 것은 믿기 힘들죠. 하지만 거짓이 아닙니다. 삼국시대에는 노비의 인구가 전 인구의 10%를 넘지 않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조선시대에는 노비의 인구가 크게 팽창하여 조선 중기에는 전 인구의 40%에 달하는 인구가 노비 신분이었다는 추정도 있죠. 조선시대에는 양인 남성이 더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면 아내나 딸을 노비로 팔기도 했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아내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노비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는 이제 알겠죠. 그런데 노비 중에서도 남자 노비보다 여노비가 훨씬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 노비들은 주로 착취에
대상이 되거나 매매의 대상이 되었죠. 연호비가 성적인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양반가이고 뭐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죠. 기록도 버젓이 남아있습니다. 조선 성종 시기 참봉 신자치의 집에 얼굴이 아름다운 연호비 도리가 있었는데, 신자치가 자신의 부인 몰래 노비를 겁탈하는 일이 있었죠. 도리를 겁탈한 사실을 신자치 부인이 알게 되고, 부인은 복수로 연호비 도리를 모든 종이 보는 앞에서 벗겨놓고 폭행했습니다. 숯불에 쇠붙이를 달군 후 중요 부위들을 찢어버렸죠. 결국 도리는 죽게 되었고 시신은 야산에 버렸습니다. 이를 이후 주민들이 신고해 신자치와 부인은 의금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부인은 곤장 대신에 경상도 땅으로 귀양을 보내고 신자치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이처럼 연호비는 주로 주인과 주인 아들의 잠자리 대상이 되거나, 때로는 손님들이 오면 손님방에 연호비를 넣어주는 등의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부당한 착취를 당하거나 재산이나 자녀 등을 강탈당하게 되면 지금으로 치자면 고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기는 했으나, 대다수 노비가 글을 읽을 줄 몰라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죠. 설사 관아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세종대왕 때 제정된 부민고소금지법으로 주인을 고소하는 즉시 노비가 차명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노비는 자신의 주인을 고소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했던 서양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남자 노비의 경우 서양의 노예와는 다른 노비라고 할 만한데, 연호비는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건 1980년 프랑스 공사관이 보고한 보고서에도 잘 나와있죠. 조선의 대다수 남자들은 특이한 노예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은 식민지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예와는 다르고 주인에게 종속된 소장농 형태였다. 조선의 남자 노비는 게을렀고 주인에게 노역이나 곡물을 제공하는 정도였다. 사실 도망치기도 쉬웠다. 실제적으로 노예 상태였던 존재들은 연호비들이었다. 남자 노비들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인들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죠. 돈 주고 사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도망가면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호비의 경우는 도망이 힘들었죠. 남자 노비의 경우는 도망가서 어찌저찌 살아가면 되지만, 연호비의 경우는 여자 인권이 낮았던 조선시대에서 도망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동력은 남자 노비가 더 좋았지만 진짜 돈이 되는 것은 여자 노비였죠. 연호비는 아이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아이를 가지면 도망가지 않는 것은 물론 연호비가 낳은 아이도 팔 수 있었습니다. 안 팔아도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그만이죠. 가장 비참한 노비는 관에 소속된 연호비였습니다. 보통 사노비가 더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만 연호비의 경우는 달랐죠. 관의 연호비는 관청에 근무하는 남자들의 공동 소유이자 착취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도 관노비가 되었죠. 끊을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노비제도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의 수가 줄어들면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거노비는 부지런히 개인의 사유재산을 축적하여 주인집 양반보다 더욱 부유해지는 일도 있었죠. 돈으로 양인 신분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읽고 학문이 뛰어난 노비는 서당을 열고 훈장으로 활동하면서 양반집 자제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정선생이라 불렸던 노비 정학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에서도 노비는 납세 의무가 없어서 노비의 수가 많아지면 국가의 총 세수 또한 줄어드니 계속해서 노비의 수를 줄여나가고자 하였죠. 그러다 앞에서 말했듯이 6.25를 겪으며 노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노비와 연호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